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이야기 소셜워커온의 손자희입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만나보면 참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피고 정책적인 지원을 연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음을 더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있어 가능한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탄탄한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강정혁 사회복지사입니다. 모든 재미난 일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곤 하죠. 강정혁 사회복지사의 강연 부제가 호기심이 실천이 되기까지인데요. 호기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K군의 사회공헌 스토리,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사회 유익하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목표로 오늘도 즐겁게 일하는 사회복지사 강정혁입니다. 올해는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첫걸음을 뗀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동안의 시간을 회고하고 또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충청북도 제천시청에서 공공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보다 민간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긴지라 모든 업무에 익숙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하려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기업 사회공헌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업 사회공헌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인 일명 CSR과 동의어로 함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 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담 부서를 통해 또는 별도의 재단 운영 등의 방식을 통해 복지, 교육, 문화사업,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활동들은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발간된 정경련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255개사의 기업이 한 해 동안 사회공헌 지출 비용으로 2조 9,020억 5,073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1년 동안 사회공헌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을 봤을 때 모든 금액들이 올바르게 사용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 실행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학창시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시적 영역에서보다 복지의 틀을 짜고 집행하는, 즉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시적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에 더 큰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계 그리고 홍보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회조사 분석사란 새로운 자격에 도전을 하고 홍보학과 전공자들과 함께 홍보학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경쟁력을 쌓아가며 저는 사회복지 지원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지원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지 그 외 자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다양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때부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업 사회공헌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눈에 띄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기업 사회공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저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리고 실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담당했던 일은 복지기관에서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일이 좀 익숙해지자 저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평생에 영화관 한번 가보시지 못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여 영화관 곳곳을 방문하였고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과 또 행사 시 발생하는 화환 등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또 설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는 대학생 홍보대사를 발족하여 더 널리 그리고 똑바로 올바르게 알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자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 영화관에서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해보자고 연락이 왔고 우체국과는 별도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 어르신이 저에게 보내준 감사편지 내용을 잊지를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영화를 보여주면 되는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아닌 그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팝콘 냄새 나는 영화관에서 편안한 좌석에 앉아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고 그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미리 브로셔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별도로 이론적인 갈증은 대학원 공부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사회공헌과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 읽고 또 사회공헌을 주제로 교수님과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때로는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5년여간 홍보 업무와 병행해서 기업 사회공헌 연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새로운 것에 또 도전하다 보니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5년여간 나름대로의 내공을 쌓은 이후에 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입장으로 바뀌다 보니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또 직원들의 복지 향상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직원들의 공감과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기획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 되게 노력하였습니다. 대개 대기업의 경우에 사회공헌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두곤 하는데 수시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일정량의 사회공헌 예산을 마련해 두는 반면 기업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상생 이미지가 더욱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저는 사회공헌 연계 업무와 또 직접 사회공헌 업무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목표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는 대관 성격의 업무가 강합니다. 대관 성격이라고 함은 관공서, 즉 지자체와 함께하는 업무를 말하는데요. 사회공헌 업무 특성상 이러한 대관 업무가 많다 보니 당연히 지자체에 방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지자체에 자주 방문을 하며 사업을 연계하고 또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을 하다 보니 서로의 가려운 부분을 서로 긁어줘도 모자를 판에 자신의 주장만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교두보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공공 영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2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호기심, 용기, 도전, 그리고 실천입니다. 사회복지에 가졌던 호기심이 용기라는 자양분을 얻어서 도전하게 하였고 그 도전이 계속되어 됨으로써 이렇게 직접 사회공헌 업무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용기라는 자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용기라는 자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못 해나가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용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봐주는 멘토와 그리고 주변 동료들로부터의 피드백입니다. 그들과는 평소 한 가지 주제를 정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상의를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확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때론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있는 제게 지치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멘토와 동료들의 피드백은 저의 열정을 승화시키고 더욱더 진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둘째, 본질적인 사고하기입니다. 저는 어떤 것에 도전할 때에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에센셜 띵킹이라는 단어를 되뇌이곤 하는데요. 바로 본질적인 사고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는지,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이 사회에 유익한 일인지,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인지 계속해서 되뇌이고 고민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되뇌이다 보면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부족한 제 자신보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동료 사회복지사분들의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내 꿈 공표하기입니다. 열정은 나눌수록 강해지고 꿈은 말할수록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홍보 담당자로서 책자를 발간할 때 한 인터뷰어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저는 저의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의 꿈을 공표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또 블로그를 통해 저의 꿈을 공표하곤 합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게시하다 보면 제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몇 년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무려 400여 건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방문하신 분들이 약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듯 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용기라는 자양분을 얻고 그 자양분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목표를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꿈을 꾸고 계시는 87만여 명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서 계십니다. 각자의 꿈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복지에 너무 한계를 두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사회복지라고 하면 미시적인 영역에서의 사회복지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물론 사회복지의 꽃은 실천 영역입니다만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각자의 꿈과 생각이 다르듯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도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훌륭하게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목표를 또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과 민간 그리고 기업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민간에 계신 분들께는 기업과 공공 영역의 생리를 알려드림으로써 자원 개발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고, 또 기업 관계자들 대상으로는 공공 영역과 기업이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훌륭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부족한 저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저의 목표를 공표했듯이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관상용 물고기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자신이 숨쉬고 또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어항 속에서 길러진 코이는 5에서 8cm까지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강물에 방류된 코이는 무려 1m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꿈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세웠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2018년도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사회복지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시고 용기라는 자양분을 얻어서 그 호기심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도전이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정하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인데요. 정하연 사회복지사는 누구와 함께 어떤 행복을 느끼고 계실까요? 함께 동행하는 행복, 강연을 통해 같이 느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정하연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한 지는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1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동행하면서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그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이제 미래 유망 직종으로 꼽히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양면적인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처럼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이 든 상태에 계신 분들을 많이 봤고,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업무 중 감정노동 수행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데에는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참 좋아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면서 제가 참 행복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었어요. 사회복지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봉사하는 사람들, 혹은 착한 사람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만능 엔터테이너, 그리고 사회복지 트렌드에 맞춰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문가 등의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당사자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착한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힘든 일 하는 사람도 맞지만 당사자의 변화를 위해서 전문가로서 꾸준히 노력하고 학습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는데요. 당사자분들의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안내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분들이 사례 관리는 도대체 뭐 하는 업무이냐, 내가 당신과 무엇을 할 수 있기에 당신이 나를 방문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시거든요. 그때마다 사실 사례 관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매니저 역할도 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늘 드리곤 하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를 맞은 당사자분들이나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가정 생계 위기를 느끼는 당사자분들 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어떠한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이분과 동행하게 된 지도 어느덧 한 2년이 지나게 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동행하면서 이분과 함께 해왔던 것들은 극심한 일단 우울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 같이 병원도 동행해드리고요. 우울증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계속 전화도 드리고 이제 방문했을 때 굉장히 집안엔 고물이 많았었고 그리고 제일 위협적이었던 부분이 이분이 당장 퇴거 위기가 있으셨고 식생활에 굉장히 열악했어요. 인근 아파트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있는 얼린 떡이나 이제 김치 등을 주워서 식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하루빨리 동행이 시급한 상황이셨습니다. 이분과 2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이분이 탈수급을 하셨고 그리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으로 우울증도 극복하고 계신 단계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된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셨고요. 제일 반가운 소식은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편의점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는 부분인데요. 이렇듯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신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니저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사회복지사로 느끼는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체납으로 퇴거 위기를 맞은 당사자분들,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도 많았고 함께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는데요. 결국엔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하면 변화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더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당사자분들하고 동행하면서 늘 생각했던 부분이 과연 내가 같이 함께 동행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계속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냈고 그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진되는 일도 많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참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많이 힘들었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즐겁게 일을 하고 또 거기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동료 사회복지사분들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나눠주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이분들과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곁에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부분을 느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복지사 동료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당사자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각자 현장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다 좀 따뜻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면 작은 계기와 관심만으로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그분들께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사자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동행했을 뿐인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길이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때 곁을 보면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같이 동행하는 동료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재철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인데요. 보통 혼자 고민할 때보다 친구나 가족과 나누었을 때 더 큰 힘이 되곤 하죠. 어떻게 힘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진천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전국에 2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와는 관계가 없는 공학을 전공했었고 지금쯤은 로봇을 만들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지역아동센터라는 현장은 사실 호락호락한 사회복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인력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도 보람이 있었고 그때의 경험들이 저에게 아직까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일하면서도 계속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센터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을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당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의 임용이 확대됨에 따라 저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통은 읍면동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해 주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보조금 업무나 시설 지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중심의 공무원들을 많이들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 사회복지 공무원을 설명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일을 하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하는 일들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니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월급도 조금 더 올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사회복지사로서 제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무원 조직을 생각하시면 상명하복의 문화라든지 또 관료 조직의 딱딱함, 또 소극적인 업무 태도와 같이 소위 말하는 철밥통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할 때 담당자로서 담당자의 결정이 존중되는 부분이 꽤 많았고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찾아오는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령받은 읍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가급적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들이 좀 불안하고 걱정되셨는지 다른 팀의 팀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다. 신청하는 것만 간단히 해라. 다른 말 했다가 너 꼬투리 잡히면 나중에 너만 피곤해진다. 저를 걱정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신규 직원이고 팀장님 앞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분들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본받을 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역 주민의 더욱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읍면동 사무소에 찾아와서 처음 보는 직원에게 자신의 가족사부터 자신의 현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읍면동 사무소의 문을 열고 상담실 의자에 앉기까지 몇 번이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 받으실 것이 없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란 말을 몇 차례 들으셨던 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읍면동 사무소를 찾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공감하고 또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은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마다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또는 진상민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어디든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이상씩은 꼭 계십니다.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시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시고 심지어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수급비가 조금이라도 감소하거나 조금 불이익이 있으면 욕설과 함께 복지부나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번 시작하시면 30분은 기본입니다. 얼굴도 험악하게 생기셨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에 물이 안 나온다. 겨울가에서 씻고 있고 먹는 물도 받아서 먹고 있다. 모터가 고장난 것 같으니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읍사무소에서 모터를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 남는 모터가 있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모터를 교체했는데 알고 보니 모터 고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수도를 연결해야 되는 문제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고 일단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틀 후에 그분이 수박을 한 통 들고 읍사무소로 방문하셨습니다. 몸도 아프고 물도 안 나오니까 병원에 가서 생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함께 물 안 나오는 거 같이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수박 한 통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분께서는 집에서 기른 수박이라고 하면서 마트 가격표가 붙은 수박을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욕구는 해결된 것이 없었지만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사실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그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욕설을 하셨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이상 이제 그분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신규 시절 겪었던 감동의 스토리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회복지 선배님들께서는 조금 진부하다거나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민간에 계시는 사회복지 선생님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비슷한 감동을 겪고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희망복지지원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와 민간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일까지 해주시냐라는 칭찬과 함께 공무원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함께 있는 팀입니다.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저희 팀으로 20대의 한 청년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과 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원룸이 장기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집을 나가라고 했고, 아버지는 몇 개월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로 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채권자들로부터 쫓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건강보험도 이렇게 연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4명의 형제 자매들이 좁은 원룸에서 가스도 끊긴 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또 다른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가정을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분양 중인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가구에 무료로 임시주거를 제공하였고,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공적 복지제도를 통해서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인인 2명의 자매에게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초등학생인 동생들에게는 도시락 지원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사업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탈수급하였고 완전하게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5명의 자녀를 어머니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구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6인 가구로 막내는 태어난 지 2년이 넘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육수당을 비롯한 어떤 복지 서비스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조차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과 법적 이혼 상태는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별거 생활 중에 혼외자와의 관계에서 막내 아이를 임신하시고 출산하게 되신 것입니다.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알아보셨지만 이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는 선천성 구순열 9개월로 만 2세경에 적절한 수술 치료가 필요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외부와 단절된 채로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도움이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에도 저희에게 등을 돌린 채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것도 당연히 꺼려하셨죠. 처음에는 경찰의 도움으로 어머님의 문을 열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머님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저희를 바라보고 앉으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막내 아이의 출생신고가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고, 막내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별거 중인 아버지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절대 알릴 수 없다는 어머님을 설득했고, 이후에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호적에는 절대 올릴 수 없다는 완강히 거부하시는 아버지를 몇 차례 만난 끝에 설득한 이후에 저희는 아버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출생신고만 도와주신다면 이후의 소송을 저희가 도와드려서 아버님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 가구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 팀의 직원이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했고, 그를 통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9순 9개월 수술이 필요한 둘째 아이에게 긴급 지원과 지역의 후원을 통해 수술을 마쳤고 현재 언어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님은 아이의 출생 신고 이후에 밤에 잠을 편안히 자게 되겠다면서 저희한테 고마워하셨습니다. 또 제가 있는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으로 인해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도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가득해 매번 수리를 하거나 도배를 해도 계속 곰팡이가 반복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민간 비영리 단체를 연계해서 이 가구의 새 집을 선물하게 되었고 이날 마을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또 이 집에 입주하게 되신 어머님은 매주마다 집 때문에 로또를 사셨는데 이렇게 새 집을 얻게 되니까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집짓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집이 달라지면 그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또 개인의 삶이 달라지면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삶의 늪에서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절망 가운데 계셨던 분들입니다. 저희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개선됐을 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또한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복지가 어떻게 더 나아질까 하는 고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찾아갔을 때 저희에게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는 당연한 얘기지만 공공사회복지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기관과 또 민간단체,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이룰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공사회복지사, 민간사회복지사,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일을 하면서 민간에 있는 사례관리사 담당자분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에는 사례가 발생하면 쉽게 서로 만나서 사례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민간에서 사례회의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참여합니다. 또 급한 사례가 있어서 당장 내일 사례회의를 하자고 해도 반드시 참여합니다. 지역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사 또 지역 주민이 쉽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일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사명선언문과 같이 생각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이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기반으로 하라.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는 그들의 임무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게 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주민이 더욱 행복하고 동네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사가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역마다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만나본 세 분의 사회복지사는 각자 다른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신데요. 자신의 하루하루가 열정과 노력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책임감으로 지금도 현장을 지키는 모든 사회복지사 여러분을 소셜워커온이 응원합니다. 소셜워커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공공조직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을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조금 더 이 일이 익숙해지고 또 공공조직의 생리를 잘 파악을 좀 더 하게 되면 공공조직과 기업의 사회공헌 교두보 역할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간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공공조직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입장과 공공의 입장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기업과 공공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그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업무를 진행을 한다면 그냥 기업이 단독적으로 사회공헌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업무가 많은데요. 에너지가 없는 날 상담을 가게 되면 네. 그걸 당사자분들이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을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현장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그 어려움을 많이 알고 공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료들하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네. 좀 민간과 공공사회복지사 간에 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계속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서로 간에 좀 신뢰가 형성되었고 지금은 어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그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또 공공이나 자원이 필요하다면 손쉽게 전화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또 대상자의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들이 지역에서 생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일 같습니다.